깜찍한 저녁에 비상 사이렌이 울린 날이었다. 새벽이 막 넘어가던 시간, 평양에서 내려온 지시가 각도의 보위부와 군부대에 동시에 떨어졌다. 열쇠 관련 자료 전수조사. 단어 하나가 이상했다. 열쇠. 총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열쇠. 라니. 그런데 그 순간부터 국경은 더 단단히 잠기고 모든 이동은 숨을 죽이게 됐다. 통행증 전수검사가 시작되었고 군수 관련 부서의 기록은 순식간에 봉인됐다. 나는 그날도 늘 그렇듯 창고 열쇠가 걸린 철제 고리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군수 창고 열쇠 관리 부사관.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직함. 그러나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자리. 총보다 더 무서운 게 열쇠였다. 탄약이든 연료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내 손끝에서 나가고 내 손끝에서 멈췄다. 그날의 문제는 단순했다. 열쇠 인수인계표를 가져오라. 문서 하나가 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열쇠 인수인계표는 평범한 종이가 아닌 날짜, 시간, 창고 번호, 봉인지 번호, 인수자, 인계자의 서명, 그리고 열쇠의 상태까지 적혀있다. 특히 군수창고는 봉인지가 찢어졌는지 밀랍 흔적이 남아있는지까지 기록한다. 사소해 보이는 흠집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끝내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매번 인수인계 전에 손톱 끝으로 봉인지 가장자리를 긁어 확인했다. 딱! 그 정도의 소리만 나도 심장이 찰렁 내려앉는다. 그런데 그날은 표가 다르게 보였다. 문서의 칸은 늘 같은데 숫자가 이상했다. 열쇠 개수. 분명히 2개가 존재해야 하는 창고 열쇠가 하나 더 있었다. 나는 처음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다. 전날 밤 야간 점검 때 잠을 거의 못 잤다. 손이 떨린 탓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종이를 다시 접었다 펴도 숫자는 바뀌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다. 복도 끝에서 들리던 군화 소리가 갑자기 가까워졌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도 등 뒤가 뜨거워졌다. 그냥 문서 착오라고 말하기엔 이미 너무 큰 비상이 걸려 있었다. 왜 하필 열쇠인가? 왜 하필 열쇠 인수인계표인가? 그리고 열쇠가 왜 하나 더 있나? 나 같은 사람은 안다. 여기서 하나 더는 단순한 추가가 아니다. 누군가가 몰래 만든 복제 열쇠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이름이 사라진 열쇠일 수도 있다. 혹은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출입자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창고는 말이 없다. 하지만 열쇠는 모든 걸 기억한다. 열쇠의 숫자는 누가 들어갔는지를 말해준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이 나라에서 비상은 늘 있었지만 이번 비상은 달랐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장교들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웃음이 사라졌다. 심지어 밥을 씹는 소리도 조심스러워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런 공포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는 걸. 내부에서 무언가가 틀어졌다는 뜻이었다. 며칠 뒤 창고 지휘실로 호출을 받았다. 군수 관련 보위부 합동조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았고 나는 손바닥에 땀이 차도록 열쇠고리를 움켜쥐었다. 그 열쇠고리에는 작은 철판이 달려 있었다. 창고 번호가 새겨진 철판. 나는 그것을 매일 닦았다. 닦는다는 건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습관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오히려 나를 드러내는 표시가 되어버릴 줄은 몰랐다. 문서 한 장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열쇠 하나가 무엇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쥔 이 열쇠고리가 과연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니면 내 목을 조일 올가미가 될까? 나는 아직 말할 수 없는 것이 많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책에 안의 사람이 아니었다. 비상이 터지기 전까지 내 삶은 겉보기엔 아주 안정적이었다. 군수창고 열쇠관리 부사관이라는 자리는 눈에 띄지 않았다. 사람들은 늘 전방에 총과 포를 떠올리지만 전쟁은 언제나 뒤에서 움직인다. 철문 하나, 자물쇠 하나, 봉인지 하나, 그런 것들이 전부였다. 나는 그 전부를 매일 손으로 확인하는 사람이었다. 아침은 늘 같은 순서였다. 금복상의 주머니에 작은 천 조각을 넣고 나왔다. 열쇠고리에 묻은 습기를 닦기 위한 천. 남들은 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열쇠는 금속이고 금속은 습기에 약하다. 겨울엔 손바닥의 열 때문에 성에가 녹고 녹은 물이 다시 얼어 자물쇠 안에서 부서진다. 그래서 나는 매일 열쇠를 닦았다. 닦는 손끝이 살아있어야 내 목숨도 살아있었다. 창고는 산기슭 아래에 있었다. 위장망이 덮인 콘크리트 건물. 외부에선 그냥 작은 야산처럼 보이게 만들어진 곳. 그 안에 연료통과 부투, 탄약이 있었다. 무엇보다 기록이 있었다. 기록이 무너지면 사람도 무너진다. 군수창고의 문은 2겹이었다. 바깥 철문을 열고 안쪽 격리문까지 열어야 했다. 2 문은 다른 열쇠였다. 나는 그 열쇠들을 서로 닿지 않게 고리에서 분리해 들고 다녔다. 습관이 아니라 규정이었다. 그 평온한 하루 속에도 늘 숨막히는 장치들이 있었다. 첫 번째는
생활의 통제였다. 우리는 저녁마다 사상학습에 앉았. 좁은 방. 창문은 신문지로 막혀있고 뒤로는 감시 담당이 서 있었다. 누구 하나 기침을 해도 눈이 올라간다. 배가 고파 속이 울렁거려도 참아야 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항상 창고 번호를 되뇌었다. 3번, 7번, 11번. 열쇠가 걸린 순서. 그게 내 기도였다. 두 번째는 이동의 통제였다. 창고로 가는 길은 늘 같은 길이지만 물 같은 검문이 있었다. 초소를 지날 때마다 통행증을 내밀고 얼굴을 들고 목적을 말해야 했. 심지어 내 직책이 창고 열쇠 관리여도 그날의 지시서가 없으면 못 지나갔다. 오늘 창고는 왜 가나? 그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너는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나? 라는 뜻이었다. 나는 늘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그리고 반복할수록 내 혀는 말라갔다. 집이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한 숙소에는 아내와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아직 말이 서툴렀고 아내는 웃는 얼굴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밥그릇은 비어있었고 겨울엔 난로 대신 물을 끓여 김으로 손을 녹였다. 그럼에도 아내는 매번 내 군복 단추를 손으로 만지며 물었다.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겠지? 그 말은 기도가 아니라 확인이었다. 무사하지 않으면 우리 집 전체가 사라질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키우기 시작했다. 명확하게 말로 꺼내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몸이 먼저 알아챘다. 내 손이 열쇠를 쥐는 힘이 예전보다 세졌다. 이 열쇠가 나를 먹여 살린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이 열쇠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때부터였다. 내 동기는 하나였다. 살아남아 가족을 지키는 것. 그런데 그 목적이 어느 순간부터 뒤틀렸다. 지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의심받지 않아야 했다. 의심받지 않으려면 더 완벽해야 했다. 더 완벽해지려면 더 많은 걸 보고 알아야 했다. 그렇게 나는 원치 않게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날도 나는 정해진 절차대로 열쇠를 인수인계 받았다. 인수인계는 항상 창고 앞에서 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손을 뻗어 열쇠를 잡고 문서를 확인한 뒤 서명을 한다. 서명은 펜이 아니라 연필이었다. 잉크는 쥐하고 수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인지 번호를 소리내어 읽는다. 마치 주문처럼. 그런데 그날 작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열쇠고리의 끝. 내가 늘 닦던 그 철판이 아주 미세하게 휘어 있었다. 누군가 강하게 비틀었던 흔적.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아무도 몰래 만질 수 없는 물건인데 왜 이런 흔적이 있지? 그때 내 손이 저절로 주머니 안을 더듬었다. 인수인계표, 종이에 모서리, 거기에 찍혀있는 숫자 하나, 열쇠 개수 4. 나는 그 자리에서 문서를 다시 접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웃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이 나라에서 놀라면 죽는다. 대신 나는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열쇠를 가진 사람이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다. 향호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내 직업이 가진 특권 아니라 저주가 이제 나를 끌고 갈 거라는 것을. 작은 어긋남은 언제나 별것 아닌 얼굴로 찾아온다. 소리도 없고 피도 없고 경고도 없다. 그런데 몸이 먼저 한다. 이제부터 달라졌다는 걸. 며칠 뒤 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창고로 불려갔다. 바람은 차가웠고 위장망 아래 콘크리트 벽은 습기를 머금은 채 검게 젖어 있었다. 초소병사는 내 얼굴을 한 번 더 확인하더니 통행증을 돌려주지 않았다. 손에 쥔 채 내 눈을 오래 바라봤다. 평소 같으면 수고하오 한마디라도 했을 사람인데 그날은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물었다. 왜 그러는가? 경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나직하게 말했다.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냥 확인만. 이곳에서 확인만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확인이 시작되는 순간 누군가의 기록이 열리고 누군가의 이름이 사라진다. 창고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의 정비반이 아니었. 작업복도 손에 든 공구도 달랐다. 새 코너의 반짝임, 먼지 한 점 없는 가죽. 그게 제일 먼저 보였다. 현장 사람의 군화는 그렇게 깨끗할 수 없다. 그들은 밖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내가 열쇠고리를 손에 들자 그중 한 명이 시선을 고리에 꽂았다. 너무 노골적이라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부사관 동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차가웠다. 오늘부터 절차가 조금 바뀌었어. 절차가 바뀐다. 그 말은 곧 내가 알고 있던 규칙이 더 이상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뜻이. 나는 군수창고 절차서를 외우다시피 알고 있었다. 문서로는 세 줄짜리 규정이지만 실제로는 수십 가지 습관과 암묵적인 순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열쇠 인수인계를 할 때 나는 항상 먼저 열쇠의 마모 상태를 손끝으로 확인했다. 오래된 열쇠는 톱니가 닳아 미세한 걸림이 생긴다. 그 걸림은
수리 기록과 연결된다. 그리고 그 기록은 결국 책임자의 이름으로 돌아간다. 이게 내 일이었고 내 생존 방식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그 확인을 할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나에게 빨리 연락 오 재촉했다. 재촉은 권한이다. 그리고 권한은 죽음과 가까운 자리에서 나온다. 철문이 열리고 냄새가 나왔다. 차가운 기름 냄새, 방부 처리된 첫 냄새, 오래된 금속의 냄새.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내 속이 뒤집혔다. 왜냐하면 냄새가 약했다. 평소보다 창고는 늘 무겁고 독한 냄새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날은 마치 누군가 문을 자주 열었다. 닫은 것처럼 공기가 덜 갇혀 있었다. 내가 잠깐 멈칫하자 그 남자가 웃었다. 왜 그러? 익숙한 곳 아니오? 익숙한 곳. 그 말이 내 귀 안에서 이상하게 울렸다. 익숙해야 할 곳이 더 이상 익숙하지 않은 순간 내 머릿속에서 아주 작은 계산이 시작됐다. 누가 들어왔지? 언제? 어떤 열쇠로?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아주 사소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창고 안쪽 격리문 바닥에 검은 고무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장갑 끝에 달리는 작은 고무막에 정비반이 쓰는 방한 장갑이 아니라 비웨이브 사람들이 자주 쓰는 얇은 검은 장갑에서 떨어지는 종류였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조각을 발끝으로 밀어 구석으로 숨겼다. 발끝 하나 움직였을 뿐인데 등줄기로 땀이 흐르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창고 안을 둘러보며 뭔가를 확인했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다. 잠깐의 침묵 끝에 아까 그 병사가 다시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아주 낮게 내 귀에만 들리게 속삭였다. 부사관 동무, 어젯밤에 누가 여기 왔다 갔다는 얘기 들었소? 그 질문은 질문이 아니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던지는 미끼였다. 나는 입술을 마른 채로 움직였다. 나는 모른다. 그랬더니 병사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게 들여다봤다. 모르면 더 위험하오. 짧은 문장. 그런데 그 한 문장이 내 가슴을 눌렀다. 모르면 위험하다. 안다고 말해도 위험하다. 여기서 안전한 선택은 없다.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아내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다. 나는 밥을 입에 넣었는데 씹는 감각이 없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또 무슨 일이 있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의 숨소리만 들렸다. 밖에서는 누군가가 골목을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마저 나를 향해 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잠들기 전에 열쇠고리를 꺼내서 바라봤다. 금속의 표면은 무표정했다. 그런데 나는 그 안에서 누군가의 손자국을 보는 것 같았다. 열쇠는 원래 2개였다. 그게 규칙이었다. 그게 안전이었다. 그런데 이제 3개였다. 문서 속 숫자 하나가 틀어진 순간부터 내 삶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손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내가 찍힌 걸까? 그날 이후로 나는 문을 여는 방식부터 달라졌다. 열쇠를 자물쇠에 꽂는 손목각도, 돌리는 속도,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까지 전부 조심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일상이었다. 지금은 증거처럼 들렸다. 나는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상 창고에 갇힌 사람이기도 했다. 열쇠고리는 내 손목에 채워진 얇은 수갑 같았다. 며칠 동안 이상한 호출이 계속됐다. 확인만, 점검만, 서류 정리만. 그 말들이 쌓일수록 내 생활은 점점 좁아졌다. 부대 밖으로 나가는 허가가 늦어졌고 식량 배급을 받으러 가는 날에도 누군가 뒤를 밟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일부러 발걸음을 바꿔보기도 했다. 한 번은 급히 골목으로 꺾었고 한 번은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다. 그런데도 따라오는 시선은 떨어지지 않았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따라오는 느낌. 그게 더 무서웠다. 그리고 결국 문이 닫히는 순간이 왔다. 그날은 창고 인수인계표를 정리하는 날이었다. 나는 철제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각 창고 번호별로 묶어 작은 끈으로 묶었다. 군수 창고 문서는 보관 방식까지 규정이 있었다. 종이를 대충 접어넣으면 바로 문제로 찍힌다. 그래서 나는 늘 종이에 모서리를 손톱으로 곧게 펴고 서류철이 휘어지지 않게 눌러 담았다. 그런데 그날 문서더미 사이에서 나는 익숙하지 않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종이는 다른 종이보다 조금 더 두꺼웠고 표면이 이상하게 매끈했다. 손가락이 스치자 미세한 분필가루 같은 감촉이 남았다. 그리고 그 상단에는 내가 절대 보고 싶지 않은 단어가 찍혀 있었다. 재확인, 재조사, 대상.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종이를 넘기자 내 이름이 있었다. 내 소속, 내 직책. 그리고 열쇠 인수인계 관리.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맨 아래에 적힌 한 줄이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가족관계 확인. 가족. 그 단어가 나오면 개인은 끝난다. 그건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일부러 시장 쪽으로 돌아갔다. 사람이 많은 곳이면 마음이 조금 진정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곳에서조차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듯했다. 누가 내 어깨를 스치기만 해도 심장이 튀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가는데도 나는 그 웃음이
멀리서 울리는 사이렌처럼 들렸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문득 낯선 그림자가 벽에 기대 서 있는 걸 봤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내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다. 문을 열었을 때 아내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다. 아내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손을 멈췄다. 또 왔어?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나는 눈으로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누가? 아내는 목소리를 더 낮췄다. 보위부 쪽 사람이야. 낮에 2명이 와서 당신이 요즘 누구를 만나는지, 밤에 어디를 다니는지, 아이는 왜 어린이단 회의에 늦었는지 그런 걸 물었어. 나는 그 순간 주먹이 쥐어졌다. 아이의 늦음까지 조사한다는 건 이미 우리 집을 열었다는 뜻이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내 군복 소매를 잡았다. 당신 괜찮은 거지?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괜찮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아주 작은 말만 꺼냈다. 당분간 조심해야 해. 아내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 눈빛은 나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굳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이가 잠든 뒤 조용히 창고 열쇠고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열쇠 인수인계표를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했다. 열쇠는 2개였다. 그게 원칙이었다. 그게 정상이었다. 그런데 그 종이에는 분명히 하나가 더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누군가 나에게 던진 함정일 수도 있다. 혹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내가 그 함정 속에 들어와 있었을 수도 있다. 새벽이 되자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1번, 2번. 멈췄다가 다시. 나는 숨을 죽였다. 아내도 숨을 죽였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두드려졌다. 딱 2번. 규정된 2번. 그 2번이 우리 가족의 시간을 뚝 잘라버렸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열쇠고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문을 열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문을 열면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공기가 먼저 들어왔다. 한겨울이었지만 그날의 추위는 계절 때문이 아니었다. 사람의 눈빛에서 오는 추위였다. 앞에는 2 사람이 서 있었다. 군복은 단정했고 단추는 광이 났다. 그러나 얼굴에는 군인 특유의 피로가 없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라 사람을 정리하는 표정이었다. 그들은 내 집 안으로 들어오며 신발을 털지도 않았다. 마치 이미 여기서 허락을 받은 사람들처럼. 열쇠관리부서관 동무 맞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내 뒤에서 아이를 품에 끌어안았다. 아이는 이유를 모른 채 내 어깨 너머로 그들을 바라봤다. 그중 한 명이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 종이는 어제 내가 창고에서 봤던 것과 같은 감촉이었다. 매끈하고 조금 두꺼운 종이. 손끝이 그 종이를 알아봤다. 신원 재확인 절차요. 간단히 협조하면 된다. 간단히. 여기서 간단하다는 말은 없다. 그들은 질문을 시작했다. 최근에 창고 문을 연 시간은? 야간 근무를 대체한 적은? 인수인계표에 서명한 사람 중 기억나지 않는 이름? 열쇠고리는 언제부터 사용했나? 열쇠가 손상된 적은? 나는 대답할 때마다 목구멍이 마르고 혀가 무거워졌다. 말 하나를 잘못하면 내 목이 잘린다. 그렇다고 너무 매끄럽게 말하면 준비된 사람처럼 보인다. 나는 일부러 숨을 섞어 말했고 일부러 한 번씩 고개를 갸웃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런데 그들은 내 답이 아니라 내 표정을 보고 있었다. 아내는 뒤에서 묻지도 않은 말들을 덧붙였다. 우리 남편은 늘 규정대로 했어요. 창고는 집보다 더 철저히 지켰어요. 아내는 나를 살리기 위해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아내의 말이 내 발목을 잡는 느낌을 받았다. 너무 강한 변호는 오히려 의심이 든다. 그중 한 명이 아내를 쳐다보며 웃었다. 웃었지만 웃지 않는 얼굴이었다. 동무도 잘 알고 있구만. 규정대로만 살면 문제 없지.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규정 밖은 존재하지 마라. 그 경고였다. 그들이 떠난 뒤 아내는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만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작은 손이 내 손등을 만지는데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아팠다. 그날부터 나는 확실히 느꼈다. 보이고 있었다. 사람들이 나를 모른 척했다. 같은 식당에 앉아도 내 옆자리만 비었다. 창고 근무표를 받으러 행정실에 가면 담당자가 내 눈을 피했다. 웃던 사람이 웃지 않았다. 농담이 사라졌다. 작은 소문이 물결처럼 돌았다. 열쇠 문제래. 문서가 이상하대. 요즘 보위부가 군수 쪽을 뒤집는다더라. 소문은 모양이 없다. 그런데 그 모양 없는 것이 사람을 찢는다. 그날 저녁 나는 부대에서 내려온 새로운 지시를 받았다. 창고로 가는 길에 출입 방식이 바뀌었다. 기존엔 내 통행증만 있으면 됐지만 이제는 매번 동행 확인이 필요했다. 즉, 내가 혼자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었다. 자유가 사라지는 방식은 늘 이렇게 조용했다. 나는 창고로 향하면서 일부러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나는 불안한 사람이 된다. 그러나 내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누군가의 시야 안에서 살고 있었다. 초소에서 검문을 받을 병사는 내 통행증을 뒤집어 다시 확인했다. 평소보다 오래, 너무 오래. 부사관 동무. 병사가 낮게 말했다. 오늘은 열쇠고리도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내가 지닌 열쇠고리를 달라고 했다. 그 순간 내 손끝이 저려왔다. 열쇠는 내 생명줄이었다. 누군가가 그것을 만지는 순간 내 삶을 만지는 것이다. 나는 태어난 얼굴로 열쇠고리를 건넸다. 심장이 가슴 안에서 거칠게 튀었다. 병사는 열쇠를 세웠다. 하나, 둘, 셋. 그는 멈칫하지 않았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봤다. 맞군요. 맞다. 무엇이 맞다는 걸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그러나 웃지 않으면 더 의심받는다. 그래서 입꼬리만 아주 얇게 울렸다. 얼굴의 근육이 부서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창고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깨달았다. 나를 감시하는 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 조직의 눈은 내가 숨을 쉬는 속도까지 계산하고 있었다. 작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게 나는 일부러 발걸음을 느리게 했다. 뒤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 결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가? 아니면 모르는 척을 하고 있는가?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말했다. 오늘도 누가 따라왔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우리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크게 울렸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 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침대 아래에 열쇠고리를 숨기면서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아주 명확한 문장을 완성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놓지 않는다. 그날 밤 나는 열쇠고리를 침대 밑에 넣고도 몇 번이나 다시 꺼냈다. 금속은 차가웠고 손바닥은 뜨거웠다. 차가움과 뜨거움이 한 손 안에서 부딪히 사람은 결국 정신이 흐려진다. 그런데 나는 흐려질 수가 없었다. 흐려지는 순간 우리 가족이 먼저 사라진다. 아침이 오자마자 부대 안에 이상한 기류가 더 진해졌다.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안 했다. 인사를 하면 관계가 생기고 관계는 조사 대상이 된다. 식당에선 숟가락 소리만 났다. 누가 물을 한 모금 마셔도 그 삼키는 소리까지 크게 들렸다. 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생각했다. 이렇게까지 숨을 죽이게 만드는 게 열쇠 하나 때문이라고? 점심 무렵 나는 다시 호출을 받았다. 이번에는 지휘실이 아니라 창고 뒤편 작은 격리실이었다. 평소엔 파손된 자물쇠나 봉인지 잔해를 보관하는 곳. 창문은 없고 문은 두꺼웠다. 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이 막혔다. 기름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기도를 찔렀다. 그 안에는 내가 모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금복이 아니었다. 윙간복도 아니었다. 회색빛이 도는 단정한 옷.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동자는 너무 고요했다. 고요한 눈은 사람을 더 빨리 무너뜨린다. 부사관 동무 앉으시오. 나는 앉았다. 의자가 낮았다. 일부러 낮은 의자를 줘서 상대가 위에 서 보이게 하는 방식. 보웨이브가 쓰는 방식이었다는 걸 나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내 앞에서 펼쳐지니 속이 서늘해졌다. 그 남자는 종이 한 장을 내 앞에 놓았다. 바로 그 종이었다. 열쇠 인수인계표 그리고 그 밑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이건 동무가 알고 있는 문서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용히 봉투를 열더니 안에서 얇은 철 조각을 꺼냈다. 열쇠 머리 부분, 정확히는 열쇠를 복제할 때 만드는 원형 금속 샘플, 키 블랭크 같은 것이었다. 군수창고 열쇠는 일반 자물쇠 열쇠와 달랐다. 톱니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중앙 홈이 깊다. 복제하려면 전문 공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복제가 불가능한 구조다. 그런데 그게 지금 내 눈앞에 있었다. 이걸 본 적 있어?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 같아 보일 것이고 안다고 하면 공범이 된다. 그가 내 얼굴을 보고 있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없습니다. 그는 종이를 손끝으로 탁 두드렸다. 그럼 선영해 보시오. 왜 인수인계표에는 열쇠가 하나 더 있지?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 조사 아니었다.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자리였다. 누군가가 죄를 뒤집어 씌울 사람이 필요했고 그 사람이 지금 나일 수도 있었다. 나는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그럼에도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저는 규정대로만 했습니다. 인수인계표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그는 미세하게 웃었다. 규정. 그 단어를 씹듯이 말했다. 규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장 쉽게 규정을 이용하지. 그 순간 내 등골이 싸늘해졌다. 나는 이 방에서 빠져나가도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나를 살려두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내가 아직 쓸모가 있어서다. 쓸모가 끝나는 순간 내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진. 그때 문이 열리더니 정사 한 명이 들어왔다. 그리고 내 앞에 또 다른 종이를 놓았다. 가족조사 보고서 초안. 아내의 이름, 아이의 나이, 내가 언제 결혼했는지, 최근 어떤 사람과 접촉했는지, 심지어 아내가 시장에서 어떤 사람과 몇 마디를 나눴는지까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다. 그 떨림을 숨기려 손가락을 꽉 쥐었다. 그 남자가 말했다. 동무가 협조하면 가족은 건드리지 않겠소. 잠깐 멈추고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부터 조사하오. 그때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다. 마치 늘 팽팽하던 줄이 한순간에 끊어지듯. 나는 원래 도망칠 생각이 없었다. 내가 꿈꾼 건 조용히 버티고 조용히 살아서 아이를 키우는 삶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여기서 남는다는 건 내가 아니라 가족을 사형장으로 데려가는 선택이었다. 그 남자가 내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열쇠 어디 숨겼소? 진짜 하나는 어디 있소?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들은 추정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미 시스템 안에서 범인으로 지정돼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내 안에서 가장 작은 행동 하나가 결심이 되어 튀어나왔다. 나는 군복 안쪽 주머니를 더듬었다. 거기엔 항상 넣어 다니던 작은 천 조각이 있었다. 열쇠 닦던 천, 그 천을 꺼내 손바닥에 쥐었다. 그리고 그 행동 하나가 내 마음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나는 열쇠를 닦아 살아남았는데 이제는 열쇠 때문에 죽게 생겼다.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딱 두 문장만 말했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제 가족은 죽습니다. 그 남자는 내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종이를 정리하며 말했다. 좋소. 그럼 동무는 오늘부터 별도 관리 대상이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나는 알았다. 나는 더 이상 부사관이 아니었다. 그저 관리되는 물건이 되었다는 걸.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이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는데 나는 그 손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느끼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아내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나 혼자 움직일 수 없을 거야. 아내는 입을 틀어막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 그날 밤 나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결론을 내렸다. 누가 내 등 뒤에 있든 이제는 상관없었다. 나는 이미 체계에서 밀려났다. 그날부터 시간은 이상하게 흘렀다. 낮은 너무 길고 밤은 너무 짧았다. 그리고 나는 매 순간 누군가의 숨결을 느끼며 살았다. 관리 대상이 되면 삶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우연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이미 내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고 부대에 들어가면 초소병사의 시선이 어제보다 더 오래 붙어 있었다. 창고로 가는 길은 늘 같은 사람이 같은 거리에서 걸었다. 따라오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결코 멀어지지도 않는 거리. 나는 일부러 아무 일도 없는 척했다. 사람을 속이려면 얼굴이 아니라 생활을 속여야 한다. 밥을 평소처럼 먹고 출근 시간을 맞추고 말수가 줄어도 너무 줄지 않게 그 정도의 정상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내 몸은 이미 정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손끝이 늘 차가웠고 귀는 작은 소리에도 먼저 반응했다. 창고 철문이 삐걱이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었다. 오늘은 누가 나를 부를 그 생각이 하루를 먹었다. 그 와중에도 시스템은 내 목을 더 조였다. 창고 근무는 그대로였지만 절차가 더 늘었다. 통신 차단이라는 명목으로 군수부서 내부 전원은 특정 시간 이후 전면 차단됐다. 지시사항은 종이로만 전달됐다. 종이는 반드시 회수됐다. 심지어 회수할 때도 서명을 받았다. 글씨의 흔들림까지 기록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는 행정실의 석이었다. 늘 부드럽게 웃던 남자였다. 그날 오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은 내게 근무표를 건넸다. 그런데 오후엔 자리도 이름표도 없었다. 어디 갔어? 누군가가 물었을 때 다른 사람은 고개를 숙이며 말해버렸다. 모른다. 모른다. 이 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거짓말. 두 번째는 창고 정비반의 반장이었다. 전날 밤 같이 담배를 피웠는데 다음날 아침 비상 소집에 불려가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장갑을 끼고 일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아무렇지 않지 않다는 걸. 다들 속으로만 같은 질문을 삼키고 있었다. 다음은 누구지? 그날 저녁 나는 뜻밖의 사람에게 불려갔다. 부웨이브도 지휘실도 아니었다. 부대 뒤편의 작은 창고역 폐자재를 모아두는 곳. 거기서 나를 기다리던 사람은 내가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내 직속 상관, 군수 담당 중위. 평소엔 규정만 강조하던 사람, 열쇠고리 볼트가 조금만 대신해도 욕하던 사람. 그가 담배를 꺼내 물고 나를 보며 말했다. 요즘 힘들지? 그 말 한마디에
목이 막혔다. 힘들지 않냐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내 상태를 알고 있다는 신호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그는 웃었. 아주 짧게.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찍혔어. 그 순간 피가 얼었다. 상관이 내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건 두 가지뿐이다. 그가 나를 지켜주려는 사람이거나 그가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거나 그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뿜었다. 너만 조용히 정리되면 끝날 일이었는데 위에서 난리가 났어. 열쇠 하나 때문에. 그는 내 얼굴을 찬찬히 훑었다. 진짜 열쇠 너도 못 봤지? 나는 숨을 삼켰다. 못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던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그럼 살고 싶냐? 그 말은 칼 같았다. 나는 대답을 해야 했다. 침묵은 죄가 된다. 살고 싶습니다. 그는 담배를 바닥에 눌러 끄고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그럼 내가 길을 하나 만들어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이 나라에서. 조건은 늘 피냄새를 품고 있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피하면 더 빨리 죽는다. 그가 말했다. 내 가족이 안전해야 한다고 했지? 너 혼자 나가면 가족은 조사받다 끝난다. 그러니 움직이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움직인다. 그 단어가 입술을 스쳤다. 누구에게도 말로 꺼낸 적 없는 단어였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서는 이미 날 며칠을 굴러다니던 단어였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그때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찢어진 담배 포장지 뒷면에 적힌 숫자들. 어딘가에서 본 듯한 숫자.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등골이 얼어붙었다. 그 숫자들은 우리 군수창고 봉인지 번호책이었다. 외부인이 알 수 없는 방식. 각 창고별 봉인지 번호 패턴. 그 패턴을 아는 사람은 군수 쪽 내부자뿐이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춘희 동지, 왜 이걸... 그는 아주 조용히 마치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말했다. 나도 알고 싶어서. 그리고 한 박자 쉬고 진짜를 내뱉었다. 아니, 위에서 시켜서. 그 한마디로 내 머릿속이 꺼졌다. 귀에서 하는 소리가 났다. 세상이 잠깐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안전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상관이 처음부터 보위부의 연결고리였다는 걸. 나를 위로하는 척, 나를 살려주는 척, 내가 스스로 입을 열게 만들려는 미끼였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눈동자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건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기록의 눈이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가 안심한 듯 바짝 웃었다. 좋아. 네가 똑똑해서 다행이야. 오늘 밤 내가 지정한 물건을 하나 가져와. 열쇠고리 전체 말고 인수인계표 원본 4번. 딱 그것만. 4번. 원본이 아니라 4번. 그 말은 그들이 이미 원본을 어딘가에 숨겨두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4번을 핑계로 나를 더 깊이 묻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내가 살아남을 틈이 사라진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발소리를 죽였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문을 열자 아내가 달려왔다. 어디 갔다 왔어? 얼굴이. 나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하는 순간 그 말이 벽을 타고 새어나갈 것 같았다. 대신 나는 아이가 잠든 뒤 아내의 손을 잡고 아주 낮게 말했다. 지금부터 네가 내 말만 믿어줘야 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울지 말고. 표정 바꾸지 말고 그냥 응만 해. 아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새벽 나는 침대 밑에서 열쇠고리를 꺼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열쇠고리의 작은 나사를 풀었다. 열쇠들 사이에 숨겨둔 얇은 종이 조각을 꺼냈다. 내가 처음부터 숨겨왔던 것. 인수인계표에 빈칸을 베껴 적어둔 메모. 열쇠 개수가 3으로 찍힌 그 순간의 흔적. 나는 그 메모를 다시 접었다. 그리고 군복 안쪽 가장 깊은 주머니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부엌 바닥 타일을 살짝 틀어 그 아래에 조그만 돈뭉치와 쌀표를 숨겼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대신 나는 행동으로만 준비했다. 모든 게 들킬 수 있는 나라에서 말은 가장 먼저 죽는 방법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나는 그 차가움 속에서 처음으로 느꼈다. 이제는 내가 쫓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갈 준비를 한다. 나는 창문을 아주 조금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손으로 직접 확인했다. 다음 이동을 위한 종이 한 장을 접어 열쇠고리 안쪽 아무도 눈치 못 챌 틈에 끼워 넣는 것. 그게 내 첫 번째 준비였다. 그날 아침 부대 전체가 더 조용해졌다.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말할 권리 자체를 빼앗긴 분위기였다. 창고로 가는 길 투소는 이미 다른 얼굴들로 채워져 있었다. 내 얼굴을 아는 병사가 사라졌고 대신 낯선 병사가 내 통행증을 2번 뒤집어보며 손끝으로 문서의 모서리를 문질렀다. 종이에 손을 대는 방식이 달랐다. 종이를 읽는 게 아니라 뒤지는 방식. 그가 나를 보며 낮게 말했다. 오늘은 10시뿐 아니라
서리도 전부 들고 오시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서 또 다른 군인이 내 가방을 열어 확인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부터 말은 내 편이 아니었다.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위장망 아래에는 이미 차량이 한 대 서 있었다. 번호판이 없었다. 군용 트럭이면서도 흔적을 지우는 방식. 그 차량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오늘은 큰 날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고 안 공기가 바뀌어 있었다. 원래 창고는 금속과 기름이 섞인 냄새가 꽉 차야 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세제 냄새가 났다. 누군가 바닥을 닦았다는 뜻. 바닥을 닦는다는 건 먼지를 치우는 게 아니다. 발자국을 지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하나로 이어졌다. 열쇠가 하나 더 있었다. 문서에 찍혀 있었다. 그리고 지금 바닥이 닦여 있었다. 즉, 누군가가 이미 이 창고에 들어와 그 흔적을 지웠고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그 책임자 후보가 나였다. 나는 눈을 내리깔고 일상적인 절차부터 시작했다. 열쇠고리를 철제고리에 걸고 각 번호를 확인했다. 캠소대로라면 가장 중요한 건 열쇠 자체가 아니라 봉인지였다. 군수창고 봉인지는 단순 종이가 아니다. 특수풀과 밀랍 흔적이 함께 남아있어야 하고 찢어질 때 결이 일정하다. 찢긴 결이 이상하면 누가 다시 붙였다는 뜻이 된다. 나는 늘 봉인지 결을 손톱 끝으로 느꼈다. 그게 내 직업의 본능이었다. 그런데 그날 11번 창고 봉인지가 너무 완벽했다. 완벽한 건 오히려 의심스럽다. 사람이 만진 흔적이 전혀 없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 내 뒷목이 서늘해졌다. 이건 새로 붙인 거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부사관 동무, 보웨이브 합동조였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를 때 목소리를 올리지 않았다. 목소리를 올리는 건 감정이고 감정은 실수로 이어진다. 그들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오늘 조사 대상은 단순 열쇠가 아니요. 열쇠가 열어준 것. 그 안에 들어있는 기록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창고 안쪽 격리문이 열렸다. 그리고 철제 캐비닛 하나가 밖으로 끌려 나왔다. 나는 그 캐비닛을 보자 숨이 멎었다. 군수창고 출입기록 캐비닛. 내가 직접 잠금봉을 걸고 매달 확인하던 것. 누가 몇 시에 어떤 창고를 열었는지, 어떤 자재가 몇 개 나갔는지, 어떤 부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런 기록은 총알보다 위험했다. 기록은 부정을 잡는다. 부정은 숙청을 만든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열쇠 하나가 문제인 게 아니었다. 열쇠는 입구였고 진짜는 기록이었다. 보웨이브 남자가 내 앞에 서류를 툭 던졌다. 그 서류는 내가 처음 봤던 열쇠 인수인계표보다 더 두꺼웠다. 맨 위 제목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철판처럼 굳었다. 군수 유출 가능성 및 관련 인원 연결망 조사. 연결망. 즉,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더 걸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적힌 문장은 내 숨을 끊었다. 추가 열쇠, 제3열쇠 존재 확인, 해당 열쇠 사용 시점과 출입 대상 창고 11번. 11번. 아까 내가 봉인지가 이상하다고 느낀 그 창고, 즉 그 창고에 누군가가 들어갔고 그 열쇠는 제3열쇠로 열렸고 그걸 내가 관리하는 열쇠 체계 안에서 일어난 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손끝이 얼었다. 그 남자는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 국가가 열쇠 하나 때문에 이렇게 뒤집히겠어? 그 열쇠는 나라의 목줄을 열 수 있는 열쇠야. 그 한마디로 나는 드디어 비밀의 실체를 알았다. 군수창고 11번엔 단순 탄약이나 연료만 있는 게 아니었다. 그곳에는 특정 부대에만 배정되는 특수 보급 물자가 있었다. 수량이 맞지 않으면 바로 위에서 내려온다. 그리고 그 물자는 외부로 새면 대외적으로는 체제에 구멍이 된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었다. 보웨이브 남자는 캐비닛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내 앞에 펼쳐 보였다. 그건 열쇠 인수인계표 원본이었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분명히 나는 이걸 본 적이 있다. 하지만 뭔가가 달랐다. 서명란 아래 아주 작게 적힌 글씨. 내가 처음 봤을 때는 없던 글씨였다. 추가 열쇠 보관, 별도 라인. 별도 라인. 그 말은 보통 우리 부대에서 쓰지 않는다. 그건 상급기관이 쓰는 표현이었다. 그 순간 내 몸이 반응했다. 이건 군수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위가 직접 움직이고 있다. 그는 이 사건의 문이었다. 내가 느끼던 감시, 집까지 들어온 조사, 행정실 서기의 실종, 전비반 반장의 실종, 바닥의 세제 냄새, 완벽한 봉인지,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원본 서류까지. 모든 것이 단 하나로 이어졌다. 누군가가 진짜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 열쇠로 무엇인가를 빼냈고 그 책임을 나에게 씌우며 더 큰 숙청을 열려고 한다. 나는 더 이상 의심할 단계가 아니었다. 이건 이미 사냥이었다. 그들은 내게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부사관 동무, 오늘부터 창고 출입은 금지요. 대신 동무는 별도 조사반으로 이송될 거요. 이송. 그 단어가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내 생이 끝나는 그림을 봤다. 조사반으로 이송되면 사람은 다시 나오지 못한다. 혹시 나와도 나는 내가 아니다. 눈은 살아있어도 마음이 꺾인다. 그리고 내 가족은 그 다음이다. 그 순간 나는 결론을 내렸다. 내가 도망치려 했던 이유는 단순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받았다. 그리고 보위부 남자의 앞에서 아주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어 했다. 사람은 늘 자기 확신 속에서 실수한다. 나는 창고로 나오는 길에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대신 손끝으로 군복 안쪽 주머니를 살짝 눌렀다. 거기엔 내가 숨겨둔 메모가 있었다. 열쇠 3이라는 숫자를 내가 직접 베껴 적은 그 종이족. 그건 이제 내 생존이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릴 마지막 증거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이제 움직여야 해. 아내는 울지 않았다. 내가 시킨 대로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깨물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밖에서는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부대 쪽에서 울리는 짧은 사이렌, 그리고 마을 전체를 가르는 방송 소리. 이동 제한 강화, 야간 검문 강화. 체계가 미쳐 돌아가고 있었다. 그 비밀 하나 때문에, 열쇠 하나 때문에.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열쇠를 쥐는 게 아니, 열쇠가 나를 끌고 간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닫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닫아도 소용없었다. 이미 우리 집 안까지 들어온 눈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작은 틈을 남겼다. 사람이 아니라 밖에 기척을 듣기 위해서. 아내는 말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 2벌과 아이의 작은 신발 하나, 그리고 우리가 가진 전부인 쌀표 몇 장뿐이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천으로 감싸고 뚜껑이 있는 그릇 대신 낡은 천자루를 썼다. 소리 하나가 생사를 가르는 밤이었다. 나는 열쇠고리를 만지며 생각했다.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이제는 너무 분명했다. 제3 열쇠는 누군가의 출입을 가능하게 했고, 출입은 기록을 뒤틀었고, 기록의 뒤틀림은 숙청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내가 서 있었다. 새벽 집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릴까 봐. 우리는 잠을 자지 않았다. 아이가 내 무릎에 기대 잠들 때까지. 나는 아이의 숨소리만 세웠다. 숨이 가늘어졌다가 깊어지는 그 리듬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정상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약속한 시간이 왔다. 부대 내에서 나를 살릴 길을 만든다는 이름으로 접근했던 그 중이, 그의 목소리가 귀에 아직도 남아있었다. 오늘 밤 내가 지정한 물건을 하나 가져와. 인수인계표 원본 4번. 나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다. 그 사람은 안전이 아니라 덫이었다. 하지만 덫에도 틈은 있다. 덫은 상대가 움직일 거라고 믿고 만든다. 그 믿음을 이용하면 순간적으로는 길이 열린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였다. 그가 만든 통로를 잠깐 빌리되 그 통로 끝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 나는 창고 서류가 보관된 행정실로 향했다. 문제는 이제 나는 혼자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동행 확인이 붙었다. 내 발걸음마다 그림자가 따라왔다. 그러나 그림자도 인간이었다. 인간은 예상으로 움직이고 예상은 언제나 틀린다. 그날은 일부러 배급소 쪽으로 먼저 향했다. 사람이 많고 건문이 잦고 소란이 있는 곳. 나는 그 속에 섞여 천천히 방향을 틀었다. 어깨가 부딪히는 틈, 누군가 비켜라 소리치는 틈, 아이 우는 소리에 사람들이 고개 돌리는 틈. 그 틈 하나가 내 숨구멍이었다. 행정실 문 앞에는 감시 담당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에게 통행증을 내밀며 말했다. 창고 문서 정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오늘 회수 대상입니다. 그는 내 얼굴을 한번 훑더니 종이를 더 오래 확인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다. 빨리 갔다 와. 그 한마디는 허락이 아니라 포기처럼 들렸다. 이미 내 결말을 예상한 사람의 목소리. 서류함 속에서 내가 찾은 건 사본이 아니었다. 사본은 그들이 원하는 미끼였다. 내가 찾은 사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남는 흔적. 인수인계표의 탄소지. 흔적이 남은 받침종이. 실제로 사명할 때 밑에 깔아두는 두꺼운 종이. 그 종이에 눌린 압력 자국은 지워지지 않는다. 누가 어떤 글씨를 썼는지, 어떤 숫자를 적었는지 빛을 비추면 살아난다. 이건 내 직업이 아니면 절대 떠올릴 수 없는 방법이었다. 열쇠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문서가 남기는 물리적 흔적까지 관리하는 습관. 내가 그 습관으로 살아남아왔다. 나는 그 받침종이를 말아 군복 안쪽에 숨겼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낮게 말했다. 뭐하고 있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고개를 돌리니 낯선 병사 하나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이 내 손을 봤다. 나는 손을 천천히 내려놓고 아주 자연스럽게
문서철을 들어올렸. 지시받은 문서 정리 후 그는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내 얼굴을 한참 보더니 짧게 말했다. 빨리. 그 한마디로 나는 살았다. 하지만 동시에 더 확신했다. 내 숨이 지금 몇 초 남았는지도 시스템이 계산하고 있다. 그날 밤 중위와의 점이 찍힌 장소는 부대 뒤편 폐자재 구역이었다. 나는 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그들은 나를 바로 조사반으로 이송할 것이다. 가야 했다. 그리고 그곳을 마지막으로 나는 체계에서 빠져나갈 길을 꺾어야 했다. 폐자재 구역에는 이미 그가 서 있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었다. 그건 긴장했다는 뜻이었다. 가져왔나?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지 않고 문서철을 건넸다. 그는 봉투를 열어 확인하려다 멈칫했다. 이건 사본이 아니잖아. 나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 덫의 이빨이 내 손가락을 물기 직전 나는 낮게 말했다. 사본은 이미 누군가 손댔습니다. 이게 더 확실합니다. 그는 눈썹을 아주 미세하게 찌푸렸다. 그 표정 하나로 나는 알았다. 그는 위에 보고할 자료가 필요해. 지금 내가 준 것은 예상 밖이었다. 예상 밖은 위험하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다. 그는 잠깐 주변을 살피더니 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오늘 밤 이동할 수 있는 차가 있. 너 혼자만. 가족은 안 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번개처럼 스쳤다. 나의 숨소리도. 그들은 내 목숨줄이었다. 그 줄을 끊어놓고 나만 살라는 건 살라는 말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가족이 안 되면 나는 안 갑니다. 중유의 눈빛이 변했. 그건 분노가 아니라 계산이었다. 멍청하고 가족까지 데리고 움직이면 흔적이 남아 추적이 쉬워. 나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럼 흔적이 남지 않게 움직이면 됩니다. 그 순간 주민은 나를 다시 봤다. 그리고 미세하게 웃었다. 그래. 그럼 브로커를 만나야겠군. 브로커. 드디어 그 단어가 나왔다. 군 내부에서 나오면 안 되는 단어. 그 단어는 곧 체계 바깥으로 이어지는 숨구멍이다. 그는 내게 아주 작은 신호를 알려줬다. 내일 새벽 3시 시정 뒤편 석탄 창고 앞 파란 천 조각을 오른팔에 묶은 남자. 말은 하지 말고 손에 든 담배 2개를 건네라.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단순한 신호일수록 많이 쓰이고 많이 배신한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안전합니까? 중위는 대답 대신 내 귓가에 찬말을 박았다. 안전 같은 건 없어. 지금은 빠른 것만 있어. 나는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으로 마지막 준비를 했다. 돔, 쌀표, 아이의 신발, 아내의 손목을 잡고 도망칠 때 넘어지지 않게 할 작은 끈,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숨긴 그 받침종이. 그건 내가 살기 위한 종이가 아니라 내 가족이 살아남기 위한 종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아내에게 아주 짧게 말했다. 내일 새벽. 그때가 아니면 우리 끝이야. 아내는 울지 않았다. 울면 소리가 난다. 대신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있었다. 마치 내 몸이 이미 떠날 준비를 한 것처럼.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멀리서 개가 짖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계획은 이미 시작됐다. 하지만 사소한 하나만 틀어져도 모든 게 끝날 수 있다는 것도. 그날은 해가 지는 속도가 유난히 느렸. 저녁빛이 창문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우리 집 앞에서 일부러 멈춘 것 같았다. 나는 그 느린 시간 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만 되풀이했다. 내일 새벽 3시 시장 뒤편 석탄 창고 파란 천조각 담배 2개.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단순한 신호에 걸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늘 그런 거였다. 복잡한 건 오래 못 간다. 오래 못 가는 걸 알기에 우리는 단순한 줄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살았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없는 대신 손이 계속 움직였다. 아이의 옷을 접었다가 다시 펼쳤고 쌀표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다. 불안은 손끝으로 나타난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차마 말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 말은 너무 늦었고 너무 가벼웠다.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아이의 세계에서는 내일이 그냥 내일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내일은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었다. 밤 9시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1번, 2번, 3번. 규칙적인 발소리. 순찰이다. 나는 숨을 얕게 쉬었다. 아내도 움직임을 멈췄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아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갈 수 있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확신이 없었다. 확신이 없는 말을 하면 사람의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대신 나는 다른 말을 했다. 우린 준비는 했어. 준비. 그 단어는 확신 대신 마지막 버팀목이었다. 밤 11시 나는 밖으로 나갔다. 가야 할 이유는 하나였다. 내가 떠난 뒤에 남을 흔적을 줄이는 것. 그리고 떠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 나는 부대 근처로 가지 않았다. 그 대신
동네 끝자락, 사람들이 버린 구철과 나무를 모아두는 곳으로 갔다. 거기엔 늘 불이 꺼진 채로 방치되는 작은 창고가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열쇠고리를 잠깐 꺼내 손으로 만졌다. 열쇠는 원래 2개였다. 그게 규칙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3개다. 그리고 그 3번째가 내 목숨을 끊고 있다. 나는 그 3번째 열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나는 3번째 때문에 죽는다. 그 사실이 너무 억울해서 숨이 막혔다. 나는 열쇠고리를 다시 군복 안쪽에 넣으며 회심했다. 이 열쇠고리 자체는 이제 필요 없다. 오히려 위험하다. 하지만 완전히 버릴 수는 없다. 버리면 도망쳤다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나는 아주 위험한 선택을 했다. 열쇠고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철판. 창고 번호가 새겨진 철판만 떼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부서진 목재 틈 사이에 끼워 넣었다. 누가 발견하면 내가 아직 이 근처에 있다고 믿을 것이다. 그 믿음이 내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내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챘다. 뭘 했어? 나는 짧게 말했다. 시간 벌었어.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서로의 마음이 흔들릴 걸 알았기 때문이다. 새벽 1시.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우리는 옷을 조금씩만 챙겼다. 아이의 신발끈을 묶어놓고 아내의 손목에는 작은 청끈을 감았다. 우리가 뛰어야 하는 순간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사람은 공포 속에서 손이 풀린다. 그걸 막기 위한 끈. 새벽 2시. 나는 군복 안쪽 주머니에서 그 받침 종이를 다시 꺼냈다. 빛을 비추지 않아도 손끝으로 눌린 자국이 느껴졌다. 그 종이에 적힌 압력 흔적이 내 운명을 증명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내 목숨을 더 빨리 끊는 종이가 될까? 그때 아주 멀리서 사이렌이 울렸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 비상소집 신호. 나는 얼어붙었다. 이 시간에? 새벽 2시인데? 아내도 숨을 삼켰다. 들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머릿속 계산이 시작됐다. 비상소집이 울리면 통제는 2배로 강화된다. 초소 검문이 늘고 야간 순찰이 촘촘해진다. 그건 우리에게 최악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그들이 뭔가를 알아챘다. 혹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빠르지 않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 발소리였다. 우리 집 쪽으로 향하는 발소리. 나는 아내에게 손가락을 입술에 댔다. 아내는 아이를 껴안고 숨을 멈췄다. 발소리는 문 앞에서 멈췄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부사관 동무, 깨어있어? 준유의 목소리였다. 내 심장이 무너졌다. 그가 왜 여기까지? 라는 문을 열지 않았다. 열면 끝이. 하지만 밖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내가 도와주려는 거요. 지금 움직이면 죽소. 그 말이 더 무서웠다. 움직이면 죽는다는 말은 그건 나는 네 계획을 안다는 말이니까. 그 순간 내 안에서 마지막 결정이 내려졌다. 계획을 바꿔야 한다. 지금.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아내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주 작은 숨으로 말했다. 지금. 바로 나가. 아내는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질문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말없는 약속을 해둔 사람들이었다. 집 뒷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좁은 골목. 우리는 소리 없이 나왔다. 아이를 안고 아내의 손을 끌고 나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때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중이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다. 그 순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미끼가 아니라 사냥개였다. 우리는 달리지 않았다. 달리면 발자국이 크고 숨이 거칠어지고 소리가 난다. 대신 나는 빠르게 걸었다. 빠르게. 그러나 조용히. 시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시장 옆에 하수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거기엔 악취가 났지만 그 악취는 사람들을 멀리하게 만든. 우리에겐 그게 필요했다. 새벽 공기가 목을 찔렀다.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커졌다. 아내의 손이 미끄러졌다. 나는 그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하나의 문장만 울렸다. 지금 가지 않으면 영원히 못 간. 그렇게 우리는 정해진 점, 석탄 창고로 향해 가는 대신 정해진 점을 버리고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 그게 밤 전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 내일 새벽 3시는 더 이상 약속된 시간이 아니라 살아야만 하는 시간이 되어버렸다는 걸. 우리는 하수로 쪽으로 몸을 숨긴 채 숨을 삼켰. 냄새가 목구멍을 찔러 눈물이 날 정도로 역했. 하지만 나는 그 악취가 오히려 고맙다고 느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러운 곳을 피한다. 그 본능이 오늘 밤 우리를 살릴 수도 있었다. 아이는 내 품에서 작게 몸을 떨었다. 나는 아이의 입을 손바닥으로 덮지 않았다. 그건 너무 잔인한 짓이다. 대신 아이의 얼굴을 내 가슴 쪽으로 더 깊게 묻어 숨소리가 밖으로 새지 않게. 아내의 손목에 묶어둔 천끈이 내 손가락에 감겨 있었다. 손을 놓치면 끝이다. 이 나라에서 한 번 놓친 손은 다시 잡을 수 없. 멀리서 군화 소리가 들렸다. 한 걸음, 2걸음, 그리고 멈춤. 그 짧은 멈춤이 더
더 무서웠다. 군화 소리가 멈춘다는 건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뜻이니까 나는 아내의 귀에 입을 대고 숨처럼 말했다. 말하지 마. 울어도 안 돼. 지금은 눈물도 소리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턱이 떨리고 있었다. 내가 보기엔 아내가 가장 강했다. 나는 군복을 입고 훈련도 받았지만 아내는 아무것도 없이 이 공포를 견디고 있었다.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아이 하나 때문에. 우리는 원래 시장 뒤편 석탄 창고로 가야 했다. 그렇고 파란 천조각, 담배 2개.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은 안전이 아니라 함정일 가능성이 컸다. 종이가 우리 집 앞까지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이미 점은 탈렸다. 그들은 내가 약속 장소로 향할 거라고 믿고 그물망을 깔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길을 바꿨.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장을 비껴가는 골목을 탔다. 골목 끝에는 철도 선로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밤에 잘 지나가지 않는다. 야간 검문이 심해졌고 선로 주변은 빈 공간이라 숨어들 곳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빈 공간이 필요했다. 숨어야 해서가 아니라 빠져나갈 길을 찾기 위해서였다. 선로 아래에는 작은 배수구가 있었고 거기서 냉기가 올라왔다. 나는 손으로 철제 덮개를 밀어 올렸다. 손바닥이 찢길 것 같았지만 아픔은 지금 의미가 없었다. 덮개를 열자 차가운 공기가 훅 올라왔다.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 나는 아내에게 손짓했다. 먼저 아이부터. 아내는 아이를 내게 넘겨주려다 멈칫했다. 그 순간 뒤쪽에서 짧은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사람 부르는 소리. 누군가 우리 방향을 잡았다는 뜻이었다. 내 심장이 그대로 꺼졌다. 나는 아내를 잡아 끌어 배수구 안으로 넣었다.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고 그 뒤를 따라 몸을 밀어 넣었다. 철제 덮개를 닫는 순간 위에서 발소리가 지나갔다. 바로 리었다. 덮개가 조금만 흔들려도 끝이다. 우리는 숨을 죽였다.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들리는 건 내 심장 소리와 아이의 작은 코숨뿐이었다. 그때 아내가 내 손가락을 꽉 잡았다. 너무 세게 잡아서 손가락 뼈가 아플 정도였다.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아픔이 오히려 현실을 붙잡아줬다. 우리는 배수구 안을 기어갔다. 기어가는 동안 나는 계속 계산했다. 이 선로는 어디로 이어지나, 검문은 어디에서나. 새벽 비상 소집이 울렸다는 건 오늘 감전구역 검문이 강화됐다는 뜻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여기서 걸리면 살려는 시도조차 죄가 된다. 배수구는 생각보다 길었다. 허리가 꺾일 듯 좁았고 물이 고여 신발이 젖었다. 아내는 이를 악물고 따라왔다. 나는 아이의 얼굴을 계속 확인했다. 아이는 깨어 있었고 겁에 질려 울지도 못하는 눈을 하고 있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한번 무너졌다. 나는 도망치는 게 아니었다. 나는 아이를 살려야 했다. 그게 내 전부였다. 배수구 끝에는 작은 개활지가 나왔다. 철도 선로가 갈라지는 지점, 관리 초소가 멀리 보이는 곳. 그 앞을 지나면 위험했다. 그러면 우린 그대로 조명 아래에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선로를 건너지 않았다. 선로 옆 잡초와 돌무더기 사이로 붙어서 움직였다. 넘어지는 순간 끝이니 아내의 손을 더 당기지 않고 손목끈으로만 연결한 채 속도를 맞췄다. 그때였다. 앞쪽에서 선전등 불빛이 흔들렸다. 야간 검문조였다. 나는 바로 멈췄다. 숨이 끊겼다. 아내도 멈췄다. 아이도 숨을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다. 우리는 돌무더기 뒤에 몸을 낮췄다. 군인 하나가 가까이 오다가 발로 돌을 툭 찼다. 바로 우리 앞에 돌무더기였다. 돌이 굴러떨어졌다.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나는 돌무더기 반대 방향으로 작은 쇳조각을 던졌다. 금속이 선로에 부딪히며 짤랑 소리를 냈다. 군인이 고개를 돌렸다. 불빛도 그쪽으로 따라갔다. 그 2초가 우리에게 전부였다. 나는 아내를 잡고 아이를 끌어안고 선로 옆 경사면을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발목이 꺾일 뻔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 아래에는 얼어붙은 얕은 물길이 있었다. 겨울이라 물이 거의 흐르지 않았고 얼음이 얇게 덮여 있었다. 나는 바로 알았다. 이게 우리의 경계였다. 국경 같은 거창한 선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얕은 물길 하나가 오늘 밤엔 경계가 된다. 우리는 얼음 위로 발을 디뎠다. 얼음이 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의 숨이 멎었다. 나는 아주 짧게 말했다. 뛰지 마. 걸어. 천천히. 가볍게. 얼음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릴 만큼 천천히. 그때 뒤쪽에서 외침이 들렸다. 거기 누구야? 손전등 불빛이 물길 위를 훑었다. 빛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그 순간부터는 머리가 아니라 몸이었다. 나는 아이를 품에 더 깊게 안고 아내의 손을 잡아 끌며 얼음이 덜한 가장자리로 방향을 틀었다. 얼음이 쩍하고 더 크게 갈라졌다. 발목까지 물이 들어왔다. 차가움이 살을 베었다. 숨이 목구멍에서 끊겼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물길 끝에 갈대 숲으로 몸을 던졌다. 갈대가 얼굴을 때렸고 손이 베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자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보이지 않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갈대숲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그 숨이 곧바로 울음으로 바뀔 뻔했다. 아내가 내 팔을 잡고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살았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살았는지 아닌지는 아직 몰랐다. 우리는 잠깐 숨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군인들의 소리가 달라졌다. 혼선, 지시가 겹치고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엉키는 소리.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우리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 안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체계는 우리를 잡으려 하지만 체계는 동시에 자기 안에 진짜 열쇠를 숨기느라 더 미쳐가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울면 죽는다는 걸 아이도 알게 된 것 같았다. 그날 밤 우리는 경계를 넘었다. 지도 위의 선이 아니라 내가 속한 세계에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선. 하지만 나는 우리는 도망쳤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숨이 붙어있을 뿐. 아직 완전히 빠져나온 건 아니었다. 남쪽으로 넘어왔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믿지 못했다. 넘어왔다는 표현은 너무 가벼웠다. 우리는 뛰고 기어가고 숨고 얼음 위에서 살이 찢기고 그렇게 온몸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건너왔는데 누군가는 그걸 한 단어로 정리했다. 도착하셨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자 나는 순간 멍해졌다. 도착. 그 단어는 너무 깨끗하고 너무 밝았다. 처음 맞은 남쪽의 공기는 이상했다. 춥기는 추웠는데 북쪽의 추위처럼 살을 쬐는 냉기가 아니었다. 어디선가 따뜻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따뜻한 빵 냄새 같기도 했고 세제 냄새 같기도 했다. 나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갑자기 창고 바닥에서 맡았던 그 세제 냄새가 떠올라 몸이 굳었다. 지워진 흔적. 그때의 공포가 다시 목구멍을 막았다. 우리는 곧바로 여러 번 이동했고 설명을 듣고 또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차라는 것을. 하지만 그걸 머리로 알아도 몸이 따라오지는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려도 나는 숨을 멈췄다. 어깨 뒤에서 발소리가 나면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누군가 물 한 잔을 내밀며 웃으며 나는 그 웃음 속에서 의도를 찾았다. 북쪽에서 웃음은 마음이 아니라 역할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원으로 들어갔다. 하나원의 문은 두꺼웠고 시설은 깨끗했다. 그 깨끗함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북쪽에서 깨끗한 건 늘 위험한 신호였다. 깨끗해졌다는 건 누군가가 지웠다는 뜻이었으니까. 처음 며칠은 기억이 없다. 정확히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 사람이 너무 많은 공간, 너무 밝은 불빛, 너무 쉽게 주어지는 밥이 남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아내는 숟가락을 들고도 몇 번이나 멈췄다. 아이도 먹다가 주위를 계속 둘러봤다. 우리는 한 번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큰 소리로 말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는 마음이 믿지 못했다. 며칠 뒤 교육을 받는 방에서 나는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제대로 봤다. 사람들이 웃고 음악이 나오고 광고가 나오고 그 모든 게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그때 화면 속 뉴스에서 북한 군수 관련 내부조사 강화라는 자막이 잠깐 지나갔다. 나는 그 자막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려 펜을 떨어뜨렸다. 내가 도망쳤는데도 북쪽은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줄이 내 발목에 걸려있는 느낌이었다. 하나센터로 옮긴 뒤에도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잠들면 다시 그 배숙으로 돌아가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아내의 손을 놓친다. 아이는 울기 시작하고 멀리서 쿠나 소리가 들린다. 나는 몸을 일으키려 하지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 꿈은 늘 같은 장면에서 끝난다. 손이 미끄러지는 순간 잠에서 깨면 온몸이 젖어 있었. 땀인지 물인지 구분도 안 됐다. 아내는 내 어깨를 잡고 말했다. 여긴 괜찮아.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아팠다. 괜찮아. 그 말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밤을 더 버텨야 할까. 아이의 변화는 더 빠르면서도 더 잔인했다. 아이는 남쪽의 말투를 금방 배웠다.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빠, 여기선 왜 밤에 사이렌 안 울려? 그 질문 하나에 나는 숨이 막혔다. 아이는 진심으로 묻는 것이었고 그만큼 북쪽의 삶이 아이에게도 정상이 되어버렸다는 뜻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끝이 떨렸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조사관과 상담하는 자리에서 나는 그 종이를 꺼냈다. 군복 안쪽에 끝까지 숨겨왔던 받침 종이. 빛에 비추며 눌린 압력 자국이 살아나는 종이. 나는 그 위에 새겨진 숫자를 손끝으로 가리켰다. 열쇠의 개수.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기 시작했다. 열쇠 인수인계표, 제3열쇠, 바닥에 세제 냄새, 완벽한 봉인지, 주미의 얼굴, 가족조사, 초안. 조사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다. 그 침묵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으로 내 말을 믿어주는 침묵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처음으로 길거리에 멈춰섰다. 남쪽의 밤거리는 밝았. 사람들이 웃으며 걸었. 그리고 그 웃음이 무섭지 않았다. 처음으로 무섭지 않았다. 하지만 자유는 기쁨보다 먼저 공허함으로 찾아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열쇠를 주지 않는다. 열쇠고리도 없다. 창고 철문을 여는 손끝도 사라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가끔 손바닥이 허전해서 주머니를 더듬는다. 없는 열쇠를 찾듯이. 아내는 종종 창밖을 바라보다가 멈춘 그 눈빛은 아직도 북쪽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이만이 점점 더 남쪽 사람이 되어간다. 그게 고맙고 동시에 두렵다. 어느 날 아내가 내게 말했다. 당신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나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북쪽에서 끝이란 건 늘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었으니. 나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끝나진 않았어. 하지만 우린 살고 있어.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자 나는 갑자기 눈물이 났다. 울음은 소리 없이 나왔다. 아내도 울었고 아이도 이유를 모르고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그 따뜻함이 너무 낯설어서 나는 몇 번이나 꿈인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발코니에 나가 한참을 서 있었다. 겨울 공기 속에서도 어딘가 따뜻한 냄새가 났다. 나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며 멀리 불빛을 바라봤다. 북쪽의 밤은 언제나 어두웠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열쇠를 쥐고 살았다. 남쪽의 밤은 밝았다. 그 밝음 속에서 나는 이제 열쇠 없이 산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열쇠는 문을 여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묶는 물건일 수도 있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철문도 열지 않는다. 대신 내가 스스로 만든 작은 문을 하나씩 열고 있다. 아직 떨리고 아직 뒤를 돌아보지만 그럼에도 한 걸음씩. 마지막으로 나는 불빛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열쇠를 버리고 내 아이의 내일을 얻었다.